입문 강의 21회차입니다. 자, 21회차, 22회차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정리할게요. 이번 과정에 100%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험 치기 직전에도 지금 설명드리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평균 2문제가 출제되니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파트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줄여서 약칭 감칙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우리는 감칙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감칙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100% 법 조문 그대로. 그러니까 법 조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 조문을 암기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2조 1호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의 정의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장난치면 시장 가치를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다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은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법이죠. 그럼 그 과목에서는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는 법 조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개론에서 법은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 답을 못 찾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찾는지, 답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법은 앞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서 이 법에 대한 설명들은 다 진행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그랬죠. 그럼 그 부동산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조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가치라고 말해요. 이게 시장 가치의 정의입니다. 편안하게요. 자, 키워드는 4가지를 쭉 정리해 뒀습니다. 첫 번째 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통상적 시장. 통상적 시장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시장, 보편적인 시장. 다시 말해서 투기가 발생해서 거래된 그 가격은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왜? 통상적 시장이 아니니까요. 또 표현 바꿔볼까요? 금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금매로 거래하더라도 가격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매에 의해서 거래된 그 가격은 시장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왜? 통상적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 보편적인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 따라서 방금 또 예를 들었던 걸 한 번 더 예를 들면 금매에 의해서 거래된 가격은 시장 가치라 볼 수 없다. 왜일까요? 충분한 기간 공개되지 못했으니까요. 매매 당사자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다급해서 금매로 내놓았다는 것은 누군가 빨리 사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팔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가 10명일 때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가 1명일 때 가격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급매를 하다 보니까 10명의 수요자가 확인하기도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시장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 정통한 당사자.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통한 당사자라는 얘기는 정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표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등기부만 하더라도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을 나타내고 을구는 기타를 나타낸다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어떤 정보를 설명하면 그 정보를 듣는 매매 쌍방은 그래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몇 프로입니다.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런 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당사자가 거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된 적도 있고 7억에 거래된 적도 있고 10억에 거래된 적도 있는데
7억이라는 가격에 거래된 횟수가 가장 높다고 말한다면 그 가격을 시장 가치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장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늘 강의하면서도 걱정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하죠. 오케이. 그럼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게 말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했더니 수험생의 또 상당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논리를 약간 비틀어 버리면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논리적 해석을 못하게끔 필요한 것만 딱 설명하면 좋은데 그럼 또 궁금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쭉 설명을 했는데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자, 만약에 시장 가치가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이 3줄, 4줄 지문이 길어야 됩니다. 지문이 1줄, 2줄 정도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강의합니다. 시험 치기 직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내용 안에 현재 조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빼고 넣고 해서 장난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장난치면 손댈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시장 가치가 아닌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시장 가치라고 붙여서 장난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으냐? 시장 가치는 조건이 4가지가 있더라. 그 4가지 조건이 뭐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통상적이라는 말도 있었고 충분한이라는 말도 있었고 정통한이라는 말도 있었고 이 정도 개념만 그냥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답을 찾을 때는 시장 가치가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이 탭다 길더라. 그게 기억하는 게 훨씬 답 찾는 데 유리할 겁니다. 자, 2호, 3호는 한 세트로 묶어서 갈 거예요. 자,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했죠. 기준이 되는 날짜. 자, 이번에 보세요. 기준이 되는 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뭐냐? 기준 가치. 그럼 둘은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갑시다. 기준 시점, 기준 가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이 되는 가치. 자, 기억합시다. 이건 그대로 기억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을 장난치니까요. 자, 4호를 잘 봐주세요. 4호를.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보면서 가격이 비쌉니다. 가치가 좋습니다. 이런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치가 높으면 가격은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고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다시 시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가치가 좋아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학군이 좋아지고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면 이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칙상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형성 요인, 그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방금 말했던 학군, 지하철과의 거리, 시장과의 거리, 직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해요. 용어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키워드만 딱딱 기억하세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몽땅 지문 다 설명하면 돼요. 설명하고 외우세요 하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답을 찾냐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 강의는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워드를 딱딱 잡아요. 나머지 다 빼세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5부터 하나씩 갑니다.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고 그랬죠. 5호부터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이들이 그냥 시험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원가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가법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적상가액. 그럼 원가법은 무엇을 구하는 거죠? 가액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시험 문제가요.
원가법이란 하고 딱 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치죠? 그렇죠. 임대료. 자, 왜? 그럼 왜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왜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먼저 찾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차례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에 가액이 있던 임대료가 있던 별로 의식을 못해요. 왜? 어차피 3방식 7방법은 가액을 구하거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 정확하게 원가법이 딱 보이면 무조건 뒤로 가서 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산법에서 무조건 뒤로 가서 임대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1순위. 자, 그래서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가액이었습니까? 적산가액. 어떻게 구했죠?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그런데 생각 하나 잘 기억하세요. 블랭크를 채울 때 블랭크를 해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감가 누계액인데요. 우리 조문에서는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기 감가 수정 대신에 감가 누계액이라고 출제해서 틀리게 만든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감가 누계액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법 조문은요. 법 조문은 100%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추하거나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조문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단어가 약간 바뀌어 틀립니다. 그럼 시험에 여기 가격이 나왔다 틀립니다. 조문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적산법입니다. 제일 뒤로 가야죠. 뭐죠? 임대료. 이게 무슨 임대료였습니까? 적산 임대료. 어떻게 구했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죠. 블랭크를 채울 때는 필요재경비인데 우리 조문에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 그게 필요재경비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왜 번호를 붙여 놓은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 순서대로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거래사례 비교법이 딱 보이면 우리는 제일 뒤로 가서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가액. 이게 무슨 가액이었습니까? 비중가액 또는 유추가액. 어떻게 구했죠? 사례에서 출발해야죠. 사례에서 출발해 쭉 나가는 건데 일단 한번 조문을 다 읽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일단 쭉 다 읽어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택을 해서 비교한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필요한 것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 물건과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한다고요. 비교를 해서 그다음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례 물건에 맞게 보정을 해야 됩니까? 대상 물건에 맞게 보정을 해야 됩니까? 만일에 사례 물건에 맞게 보정을 해버리면 그건 사례 가격이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상 물건에 맞게끔 보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을 하는데 순서는 4가지였죠. 자, 순서대로 갑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합쳐서 조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조문 해석은 끝났으니까 되돌아가서 답 찾는 연습을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딱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뒤로 가서 뭘 찾는다고요? 그렇죠. 가액. 다시 앞으로 가서 비교를 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전제니까 비교를 해서 설마 이런 문제는 안 오겠죠. 대상과 대상을 비교합니다. 사례와 사례를 비교합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장난칠 만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그럼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친다는 겁니까? 사례 물건 현황에 맞게.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을 하고 순서는 4가지.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자고 한 거예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자, 8번째 8호가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법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고 단지 거래 사례, 임대 사례만 달라요. 거래 사례, 임대 사례만 다를 뿐, 용어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100% 똑같아요. 자, 8호입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첫 번째 키가 뭐였죠? 임대료. 이게 무슨 임대료입니까? 비준 임대료, 유추 임대료. 그럼 당연히 사례와 대상은 비교했겠죠. 비교를 한 후에 무엇에 맞게 보정하는 겁니까? 대상 물건에 맞게 보정해야죠. 그 다음 순서 네 가지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 이 자리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앞서 법 전문가 똑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렇게 장난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똑같은 내용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요. 자, 그대로 기억하세요. 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갈 건데, 자, 앞서 우리가 진도 나갔던 걸 딱 생각을 해봐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이죠. 그럼 당연히 사례부터 출발을 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례 부동산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사례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표준지,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도 되고요. 아, 조문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냥 비교 표준지예요. 근데 이게 조문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 형태로 나올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나와도 옳은 말입니다. 자, 비교 표준지 두 번째는 뭐든가요?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자, 조문 봅니다. 일단 전체를 한번 읽고 갈게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렇게 됐죠. 대상 토지와 비교 표준지를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보정해야죠. 자, 일단 답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도 어차피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속한다면 가액을 구하든 임대료를 구하든 구해야죠. 따라서 얘는 가액.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 대신에 토지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아니요. 사정 보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7, 8, 9호가 비교 방식인데 비교 방식은 대상과 사례를 비교를 해서 첫 번째 비교를 해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을 하는데 순서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게 일단 원칙인 거죠. 근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 사례라는 말이 없어지고 비교 표준지가 나온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사정 보정이 없다는 것. 자, 거기에 포인트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0% 들어가 볼까요?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이 우리 블랭크 채우는 형태하고 가장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보세요. 우리가 앞서 블랭크 채울 때는 이렇게 했죠.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 환원 이율, 이자율로 환원합니다. 무엇을요? 순영업소득을. 그래서 블랭크 채우는 형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조문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랭크 채울 때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갑니다. 수익환원법이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뒤로 가야죠. 뭐죠? 첫 번째가 가액.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가액이라고요? 그렇죠. 수익가액이죠. 그럼 수익가액이려면 요 수익이 필요한데 블랭크를 채울 때는 순영업소득인데 그런데 조문이 나올 때는 좀 달라진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그렇죠. 미래 수익이죠. 장래. 한 세트로 묶을게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이 수익은 이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익 및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자, 2번 끌이 같이 갑시다. 자, 블랭크를 채울 때는 순영업 소득이죠. 그걸 조문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다음 하나만 더요.
환원 이율인데 조문에는 환원 이율이 없어요. 조문에는 환원 이율이 없는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환원하거나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원 이율 대신에. 자,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블랭크를 채울 때는 요 블랭크,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환원하거나 할인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환원 이율이에요. 여기다가 블랭크를 했을 때는 미래 현금 흐름 순수익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럴 때는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아니고 다른 게 너무 틀려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조문일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순영업 소득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순영업 소득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단 시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죠. 단 수익은 세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세후 현금 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계산 문제도 순영업 소득을 구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랭크를 채울 때는 순영업 소득이지만 조문이 나올 때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 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수익 방식이 요 블랭크 채우는 형태로 우리가 학습하는 거하고 조문의 형태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수익 분석법이었죠. 자, 수익 분석법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수익 분석법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뒤로 가야죠. 제일 뒤로 가서 뭘 찾는다고요? 임대료. 무슨 임대료? 수익 임대료. 어떻게 구했습니까?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 조문에서는 필요한 경비. 3방식 7방법이었고 우리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자, 추가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자, 앞으로 계속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될 테니까요. 감가수정이란 그랬는데 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감가수정이라는 표현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다 사용합니다. 수익 방식 같은 경우는 환원 이율 구할 때 그게 감가상각이 다 반영됩니다. 비교 방식에서는 사정 보정할 때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가수정이라는 건 원가 방식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3방식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가 3방식 7방법에서 구조를 딱 떠올리면 그래서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딱 한 곳에만 들어가요. 원가 방식이죠. 뭐 구할 때요? 적상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다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자, 다시 갑니다. 감가수정은 3방식 중에서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 무슨 가액이죠? 원가 방식은? 그렇죠. 적상가액이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조다원가. 제조다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었죠. 마이너스 공제, 감액. 제조다원가를 감액한다. 제조다원가를 공제한다. 그러면 감액한다, 공제한다 둘 다 마이너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거 플러스 한다고 나와요. 제조다원가에서 공제한다. 편안하게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니까 거래 가격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래 가격. 측정한 실거래가 또는 거래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조문 한번 쭉 읽어볼까요?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거래 빈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3년이고 그 밖의 지역은 5년입니다.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용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3년, 5년은 놓은 적은 없으면 출제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만일 12의 2가 출제가 된다면 장난칠 게 3년, 5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봐두시되 그냥 지금은 용어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또는 거래 가격. 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정리합니다.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을 한다는 뜻일까요? 쭉 읽어보면 나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 내지는 거래 가격이라는 말이 보이면 3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뭐가 된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건 전체 일단 먼저 다 볼게요. 제목을 먼저 다 보고 갑시다. 자, 앞에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자, 다 같이 제목만 들어갑니다. 시작.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이걸 합쳐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비교 방식은 출발이 뭐라고요? 사례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비교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례부동산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사례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평가에서는 세 가지로 나눴네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이들을 모두 합친 동일수거권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고 했죠. 자, 그럼 대상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강남구 서초동에 있다고 전제합시다. 강남 서초에, 자, 서초에 있습니다. 자, 서초에 있습니다. 자, 서초동에 있는 대상부동산이에요. 그럼 이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사례부동산을 찾아야 되는데 사례부동산 어디서 찾는 게 좋을까요? 제주도요? 강원도? 부산? 어디가 좋을까요? 강북?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죠. 서초겠죠. 그러면 요 일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사례부동산을 찾는다면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의 조건이 가장 유사하겠죠. 이처럼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인근지역. 자, 그런데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찾다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범위를 넓혀서 가야죠. 유사지역, 유사지역, 유사지역. 이 모두를 합쳐서 동일수급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동일수급권이다. 자,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가 되죠? 그렇죠. 인근지역에서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그러면 자, 조문 계속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모두 다 지역 분석이에요.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 파트에서 지역 분석도 하고 개별 분석도 한다 그랬죠. 그럼 지역 분석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부동산을 분석하는 건데 인근지역이나 유사지역이나 동일수급권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지 대상부동산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거 보세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키는 딱 두 개. 자, 유사지역입니다. 자, 보지 마시고 먼저 OX 결정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접하는 거지만 상식적으로요.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그럴듯하죠. 틀립니다.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게 아니에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거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이러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해서 뭐라고 하느냐? 동일 수급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9회 기출문제를 한번 답 찾아볼까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원가법이란 하고 나왔네요. 그러면
3방식 7방법 중에서 무엇인가 탁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뒤로 가기로 했죠. 원가법, 뭘 하는 방법이었습니까? 가액. 무슨 가액이었죠? 적상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수정. 끝.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다음 두 번째, 2번 수익환원법. 제일 뒤로 가야죠. 뭐죠? 가액. 두 번째, 장래.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든가요? 환원하거나 할인. 정확합니다.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경제적 가치. 4번으로 갑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뭘 구하는 방법이었죠? 가액이죠. 제일 뒤로 가서 가액 찾으세요. 가액. 그 다음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해야죠. 순서 갑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합친 겁니다. 정확하네. 5번으로 갑니다.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자, 우리 법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된 부동산 갈로 열고 이하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이 된 부동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상 부동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같은 표현이죠.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아니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답은 5번.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암기를 못한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기 때문에 조문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조문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40초 안에 답 끊어내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키워드라고 한 단어를 딱 빼버리세요. 자, 이거 제조달원가 지우고 감가수정 지우고 가액 지우고. 그럼 그 나머지 보세요. 그 나머지 장난치면 어디를 장난쳐야 됩니까? 대상 물건을 사례 물건으로 장난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서술어죠, 서술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키워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왜? 그 키워드가 바뀌어버리면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을 키워드라고 한 거예요. 그냥 뭐 보기 좋아서 글자가 이뻐서 키워드라고 잡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걸 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빼버리면 장래 빼버리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빼버리고 환원하거나 할인 빼고 가액 빼보세요. 그럼 남는 게 뭔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빼버리고 지역 요인 빼버리면 남는 게 뭘 장난쳐야 됩니까? 동질적으로 뭐 이질적으로 바꿀 겁니까? 그런 식으로만을 출제를 한다면 그때는 손 못 대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학습할 수 없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유치하게 이런 거 장난치는 거죠. 동질적을 또 이질적 이렇게. 그건 그 과목의 특성이죠. 자, 그런데 왜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출제할까요? 조문이 적거든요. 조문이. 여러분은 개론이라는 과목은 법이 아니고 학문이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법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감칙이죠. 이 감칙의 상위법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가지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하면 이 법의 조문이 더 많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법은 결론 법 조문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을 다른 과목을 출제하는 것처럼 출제해버리면 100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제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단어를 장난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학습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30회. 자, 같이 갑니다. 인근지역이란 키 찾으세요.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률. 정확하네요. 동일 수거권이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원가법이란 제일 뒤로 가서 뭘 찾습니까? 가액 찾아야죠. 무슨 가액입니까? 적상가액.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수정.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 인근지역과 유사한. 5번으로 갑니다. 가치 형성 요인.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네요. 틀렸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5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조문을 외웠다고 전제합시다. 이거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 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키워드를 기억해야 정확하게 시험장의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조 가볼게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죠? 2조 1호에서 봤죠. 시장 가치,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게 시장 가치. 근데 우리 5조에서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 한다. 우리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시장 가치 한다. 그럼 한다고 했으니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항을 보세요. 자, 1항에서는 분명히 시장 가치 한다 그랬습니다. 한다가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할 수도 있대요. 예외로 인정하죠. 단 우리 법은 3가지만 인정합니다. 3가지만. 이 3가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법령, 의뢰인, 사회통념상.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평가 3방식은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시장가치. 그래서 자, 시장가치 한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은 3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가치 외를 가령 뭐 특정 가격이라든지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법령.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요. 법에서 정해놓았죠. 그러면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법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지금 뭐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서는 특정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른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대로 해야죠. 자, 2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33회 시험에 이제 합격하실 거고요.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2022년도에 합격하시는 거죠. 그럼 2022년 크리스마스 전에 합격증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조금 이제 즐겁게 지내시고 2023년 상반기에 개업을 하시면 되겠죠. 오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중개하시겠습니까? 아, 토지를요? 또요? 상가를요? 근데 어떤 토지, 어떤 상가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상가를 아니죠. 의뢰인이 요구하는 부동산을,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의뢰인이 요구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뢰인이 왜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 세금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의뢰인이 궁금한 것은 과세 가치가 궁금한 거지 시장 가치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왜 의뢰인이 의뢰를 했느냐? 보험금 받으려고요. 그럼 보험 가치가 중요한 거지 시장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따라서 의뢰인이 요청을 하면 그 의뢰인이 요청하는 대로 가야죠. 그럴 때는 시장 가치 우회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사회통념상. 우리는 언젠가 관습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갑니다. 옮깁시다라고 했더니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습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그래서 이전하는 것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관습법,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해는 됐습니까? 끝. 이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왜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가치 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법령, 의뢰인, 사회통념상. 시작. 법령, 의뢰인, 사회통념상. 그런데 이 3가지의 경우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면 어떻게 할 거냐? 가령 이걸 그대로 중개업으로 가져올게요. 우리로 가져오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의뢰인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요.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면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형사구속이에요. 우리 법에 형사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3년 됐나요?
3년 전인가요? 세종시 공인중개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다운계약서 걸리면 구속입니다.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만약 의뢰인이 다운계약서 써달라고 한다면 일단 요구하세요. 한 100억 달라고 하세요. 자, 100억 주면 내가 가서 좀 며칠 있다가 올 테니까 100억 달라고 해요. 뭐 그러면 괜찮은데 손대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의뢰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못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억을 준다는데. 100억을 좀 한번 해보시렵니까? 안 됩니다.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철회,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거부인가, 의뢰가 철회인가, 또 그 시간 낭비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 5조 마무리합시다. 5조. 자, 잘 보시면서 딱 기억하세요. 5조 시장가치입니다. 시장가치. 5조 시장가치. 시장가치 한다. 시장가치 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법령, 의뢰인, 사회통념상. 이 세 가지의 경우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면 거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